당신 시대는 끝났어요. 며느리 나경이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내뱉은 그 한마디가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날 오후 3시 제 등이 거실 바닥에 쓰러질 때까지 저는 믿지 못했어요. 내 가족이, 내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걸요. 사건은 점심 설거지를 하던 중에 시작됐습니다. 손주 혜원이가 소파에서 고양이 소금이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꼬리를 잡아당기고 귀를 잡아채고 급기야 장난감 블록으로 때리려는 순간이었죠. 저는 급하게 다가가 혜원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혜원아, 그러면 안 돼. 소금이도 아프단다. 제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정말이에요. 저는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니고 손주를 때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생명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걸 가르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부엌 싱크대에 있던 그릇이 공중을 날았습니다. 도자기 그릇이 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 소금이가 있던 캣타워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어요. 혜원이가 던진 거였습니다. 5살짜리 아이의 힘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정확하고 강하게요. 할머니 싫어. 할머니 나쁜 사람이야. 혜원이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아이를 달래려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현관에서 비밀번호 입력 소리가 들렸고 익숙한 하이힐 굽소리가 복도를 타고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며느리 나경이었어요. 혜원아, 엄마 왔어. 나경이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바닥에 도자기 파편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는 혜원이를 봤죠. 저는 급하게 설명하려 했어요. 나경아, 이게 그게 아니라. 하지만 나경이는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혜원이를 안아 올리고는 아이에게 물었어요. 누가 울렸어? 할머니가 또 뭐라고 했어? 할머니가 팔 잡아서 아팠어. 혜원이는 제가 잡았던 팔목을 내밀었습니다. 살짝 붉어진 자국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아이를 보호하려고 급하게 잡은 거였을 뿐이에요. 설명할 틈도 없이 나경이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애한테 손대지 말라고요. 나경아, 오해야. 혜원이가 고양이를 때려서 그게 중요합니까? 어른이 5살 아이 팔을 이렇게 잡아요? 나경이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며느리로 들어온 지 10년이 넘었지만 이런 눈빛은 처음이었습니다. 미안해, 할머니가 조심할게. 제가 혜원이에게 말하려는 순간 나경이가 아이를 안고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사과는 저한테 하세요. 제 아이니까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 손주인데, 내가 낳은 아들의 딸인데 지금 이 사람은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나경아, 그래도 나는 할머니인데. 할머니시니까 더 조심하셔야죠. 요즘 세상에 아동학대가 뭔지 아세요? 아동학대. 그 단어가 제 심장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저는 65년을 살면서 남에게 손가락질 한 번 받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아들 준호를 키우면서도 회초리 한 번 든 적 없습니다. 그런 제게 아동학대라니요. 나경아, 그런 말은 너무한 거 아니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나경이는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말을 이었어요. 너무한 게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어머님 시대엔 그게 교육이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아니에요. 당신 시대는 끝났어요.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팔을 잡으려 했어요. 그냥 얘기 좀 하자고, 오해를 풀자고 말이에요. 그런데 나경이가 제 손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손 치우세요. 밀려난 제 몸이 중심을 잃었습니다. 뒤로 휘청거리다가 결국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허리에 통증이 왔고 손목이 시큰거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앉은 채로
며느리를 올려다봤습니다. 나경이의 눈빛에는 미안함이 없었어요. 오히려 승리한 사람의 오만함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 집에서 누가 주인인지 확실히 보여주겠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혜원아, 가자. 할머니 좀 쉬시게. 나경이는 혜원이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한참을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일어날 힘도 일어나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손목에 시퍼런 멍이 올라와 있었어요. 며느리가 밀친 그 순간의 멍이었죠.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저는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10년 전 공증한 서류가 있었습니다. 아들 준호가 결혼할 때 전세금으로 빌려준 3천만 원의 차용증이었죠. 당시 법무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가족이라도 기록을 남겨야 서로를 지킵니다. 저는 그때 웃으며 대답했었어요. 우리 아들이 그럴 리 없어요. 하지만 지금 이 차용증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제 인생의 마지막 멍이 되어야 한다고요.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고요. 손목에 멍을 쓰다듬으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 저는 이 집을 나가야 한다고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현관문 앞에 섰던 저는 결국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혜원이의 웃음소리가 들렸거든요. 그 아이만큼은 지켜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가기 전에 이 집의 진실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거요. 며느리가 대체 어떤 사람인지, 이 가족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말이에요. 그날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집을 나가지 못했어요. 아니, 나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며느리를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흘째 되던 아침, 저는 부엌 문틈으로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와, 시어머니표 레시피 대박이에요. 구독자님들 꼭 따라 해보세요. 며느리 나경이가 핸드폰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부엌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화면 속 나경이는 제가 아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예쁘게 묶여 있었고 메이크업은 완벽했으며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어요. 그녀는 제가 어제 만들어둔 잡채를 예쁜 그릇에 담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제 레시피로요.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시어머니께 배운 잡채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정말 꿀팁이 많거든요. 저는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어제 주방에서 제가 잡채를 만들 때 나경이는 거실 소파에서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한 번도 옆에 와서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배운다는 게 대체 뭘 배운 걸까요? 며느리는 1년 전부터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채널 이름은 행국맘이었어요. 감성 라이프 크리에이터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달고요. 처음엔 저도 기특했습니다. 며느리가 뭔가 열심히 한다는 게 좋아 보였거든요. 어머님, 제가 유튜브 시작했어요. 육아하면서 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때 나경이가 말했을 때 저는 응원했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우리 혜원이도 엄마가 일하는 모습 보면 좋아할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나경이의 영상 속 배경이 너무 익숙했거든요. 주방 풍경, 거실 소파, 식탁 위 소품들, 모두 제가 사준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그 식탁은 제가 30년을 쓴 원목 테이블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가구점을 돌아다니며 고른 거였죠. 세월이 흘러 빛이 바랬지만 그만큼 정이 든 테이블이었습니다. 나경이는 그 테이블을 빈티지 감성이라며 매일 촬영했어요. 제가 손수 만든 누비 앞치마도 영상 곳곳에 등장했습니다. 시골 감성 소품이라는 자막과 함께요. 저는 그 앞치마를 20해 전 아들 준호가 어렸을 때 만든 겁니다.
한 땀 한 땀 바느질하며 만들었던 그 앞치마가 이제는 며느리의 콘텐츠 소품이 된 거예요. 오늘의 브이로그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8시 나경이는 핸드폰을 들고 집안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혜원이 재우는 모습, 아침밥 차리는 장면, 빨래 개는 풍경, 모든 게 영상이 됐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꺼지는 순간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걸요. 혜원아, 엄마 촬영 끝났으니까 이제 할머니한테 가 있어. 매일 같은 말이었습니다. 아침에 1시간 촬영하고 나면 혜원이는 제게 맡겨졌어요. 나경이는 방에 들어가 편집을 시작했고 점심때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심심해. 어느 날 혜원이가 나경이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나경이는 문을 열지도 않고 대답했어요. 엄마 지금 방송 중이야. 할머니 계시잖아. 그 말에 혜원이는 실망한 얼굴로 제게 돌아왔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아주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게 맞는 건가? 엄마가 방송 중이라는 이유로 아이를 외면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어느 날 저는 우연히 나경이의 유튜브 댓글을 봤습니다. 구독자들이 칭찬 일색이었어요. 정말 완벽한 엄마세요. 이렇게 살림 잘하시면서 육아까지 하시다니 존경합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감동이에요. 저는 헛웃음이 났습니다. 영상 속에서 나경이는 혜원이와 함께 요리하고 그림 그리고 책을 읽어줬거든요. 하지만 그건 모두 연출이었어요. 촬영이 끝나면 혜원이는 제 손에 맡겨졌고 나경이는 다음 영상 기획에만 몰두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지난주였습니다. 나경이가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하루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어요. 저는 그 영상을 보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영상 속에서 나경이는 제 손을 잡고 시장에 가고 함께 저녁을 준비하며 웃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건 일주일 전 딱 한 번 촬영을 위해 연출한 장면이었어요. 평소에 우리는 그렇게 다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오늘 시장 같이 가요. 영상 찍으려고요. 그날 나경이가 말했을 때 저는 속으로 알았습니다. 이건 진짜가 아니라 연출이라는 걸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거절하면 또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질 테니까요. 그렇게 찍힌 영상의 댓글에는 이런 말들이 달렸습니다. 세상에 시어머니랑 이렇게 친하시다니 부러워요. 고부관계의 교과서네요. 저는 그 댓글들을 보며 허탈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속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만든 가짜 세상에요. 어제는 더 심했습니다. 나경이가 제 미역국 레시피를 올렸거든요. 시어머니의 비법, 40년 내공의 미역국이라는 제목으로요.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나경이에게 제대로 레시피를 알려준 적이 없습니다. 어머님, 미역국 어떻게 만들어요? 한 달 전 나경이가 물어봤을 때 저는 대충 알려줬어요. 물에 미역 불려서 참기름에 볶다가 물 붓고 국간장으로 가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영상에서는 마치 제가 오랜 시간 정성껏 가르쳐 준 것처럼 포장됐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며느리에게 가족은 소품이고 일상은 콘텐츠일 뿐이라는 걸요. 진짜 관계는 없었어요. 그저 보여주기 위한 연출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날 밤 저는 나경이의 유튜브 채널을 처음부터 끝까지 봤습니다. 구독자 15만 명. 1년 만에 만든 숫자였어요. 영상마다 수만 개의 좋아요가 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아는 사람은 저뿐이었어요. 그 세탁기는 제가 사준 거고, 그 주방용품은 제 돈으로 산 거고, 그 레시피는 제 40년 내공이라는 거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 빌려주겠다고요. 더 이상 제 것이 그녀의 콘텐츠가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화를 내고 따지는 건 소용없다는 걸 저는 알았어요. 그날 그릇이 날아오던 순간처럼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제가 나쁜 사람이 될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핸드폰을 켜고 며느리의 유튜브 댓글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사람들은 증거를 믿는다는 걸요. 감정이 아니라 기록을요. 저는 노트 한 권을 꺼내 날짜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로운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우는 할머니가 아니라 기록하는 여자로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아파트 입주자 카페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사실 저는 그 카페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지난주 엘리베이터에서 옆집 아주머니가 말해줘서 알게 됐거든요. 어머니, 요즘 입주자 카페 보세요. 우리 동에 민원이 엄청 많아요. 그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혹시 우리 집 이야기는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핸드폰으로 카페에 가입하는 데만 30분이 걸렸어요. 손주 혜원이한테 물어가며 겨우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우리 동 번호를 쳤어요. 게시글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1503호 새벽 방송 좀 그만하세요. 애 키우는 집인데 새벽 5시부터 무슨 소리가 그렇게 큽니까?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1503호는 우리 집이었거든요. 댓글도 여럿 달려 있었어요. 저도 밑에 사는데요. 아침마다 시끄러워서 못 자겠어요. 문 여닫는 소리, 빨래 터는 소리 다 들려요. 복도에 택배 박스도 계속 쌓여 있던데 관리사무소에 민원 넣으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나경이가 새벽 5시부터 방송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일찍 일어나는 편이지만 새벽엔 늘 깊이 잠들어 있었거든요. 다른 게시글도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올라온 글이었어요. 1503호분, 복도에 박스 좀 치워주세요. 지나다니기 불편합니다. 그 글엔 사진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우리 집 현관문 앞에 택배 박스가 5개나 쌓여 있는 사진이었어요. 문패도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고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나경이가 택배를 그렇게 많이 시키는 줄도, 복도에 박스를 방치해 둔다는 것도요. 저는 그 게시글들을 하나하나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다 찍혀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경이의 유튜브 영상과 날짜를 비교해 봤어요. 딱 맞았습니다. 새벽 방송 민원이 올라온 날 나경이는 아침 루틴 브이로그를 올렸어요. 영상 시작 시간은 새벽 5시 30분이었습니다. 댓글엔 이렇게 일찍 일어나시다니 대단해요라는 칭찬이 가득했죠. 하지만 진실은 달랐어요. 그 새벽 방송 때문에 이웃들이 잠을 못 자고 있었던 겁니다. 복도 박스 민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날 나경이는 언박싱 하울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습니다. 온갖 화장품과 생활용품을 소개하며 협찬받았다고 자랑했어요. 하지만 그 박스들은 복도에 방치돼 있었던 거죠. 저는 모든 걸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날짜, 시간, 게시글 내용, 유튜브 영상 제목까지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계속 증거를 모았어요. 감정을 사귀는 대신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제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은행에서 온 거였어요. 선하경님, 카드론 잔액 1240만 원. 이번 달 상환액 45만 원이 연체되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선하경은 며느리 이름이에요. 그런데 왜 제 핸드폰으로 문자가 온 걸까요? 순간 기억이 났습니다. 작년에 나경이가 부탁했었어요. 어머님, 제 핸드폰 번호 좀 바꿔야 하는데 은행 서류에 어머님 번호 적어도 될까요?
보증인 같은 거예요. 그땐 대수롭지 않게 허락했었어요. 며느리가 부탁하는데 거절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보증인이 아니라 연락처로 등록된 거였다는 걸요. 카드론 1240만 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빚이 있다는 건 몰랐어요. 그것도 1,000만 원이 넘는 돈을요. 저는 급하게 아들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나경이 카드론 알고 있니?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그거 제가 갚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라고? 내가 갚고 있다고. 네, 매달 40만 원씩 제 월급에서 빼서 갚고 있어요. 나경이가 유튜브 하느라 돈이 많이 들어가서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유튜브 하느라 1,000만 원이 넘는 빚을 졌다니요. 그리고 그 빚을 아들이 혼자 갚고 있었다니요. 준호야, 그럼 너는 월급을 얼마나 받는데? 300만 원이요. 거기서 대출 상환하고 생활비 주고 나면 제 돈은 거의 안 남아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들이 300만 원 월급 받으면서 40만 원을 며느리 빚 갚는데 쓰고 있었던 거예요. 나경이는 유튜브로 돈 버는 거 아니니. 광고 수익은 나오는데 그거론 부족하대요. 촬영 장비도 사야 하고 협찬 받으려면 이것저것 투자해야 한대요.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방에 들어가 울었어요. 하지만 눈물을 닦고 다시 핸드폰을 켰습니다. 그 은행 문자를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어요. 그리고 준호와의 통화 내용도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모든 증거를 한 곳에 모았습니다. 10년 전 공증서류, 입주자, 카페 게시글 캡처, 은행 문자, 유튜브 영상, 날짜 정리 노트까지요. 책상 위에 펼쳐진 그 자료들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울 때가 아니라 기록할 때 강해지는구나. 이제 저는 준비됐어요. 하지만 다음 단계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사람이 있었어요. 10년 전 아들 준호의 전세금을 빌려줄 때 도움을 주셨던 그분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오랜만에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최 법무사 사무실은 10년 전 그 자리 그대로였습니다. 낡은 건물 3층, 좁은 계단을 올라가면 나오는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최 선생님이 저를 알아보셨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십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가방에서 준비해온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10년 전 공증받은 차용증, 입주자, 카페 캡처, 은행 문자 스크린샷, 제가 정리한 노트까지요. 선생님, 이거 좀 봐주세요. 최 선생님은 안경을 고쳐 쓰고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셨어요. 한참을 말없이 보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어머니, 이거 혼자 다 정리하셨어요. 네, 일주일 동안 모았어요. 대단하십니다. 보통 어르신들은 감정적으로만 대응하시는데 어머니는 정말 꼼꼼하게 증거를 모으셨네요. 그 말에 저는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제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최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가족 간의 금전 문제는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10년이나 지난 차용증은 더욱 그렇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못 받는 건가요? 아니요, 받으실 수 있어요. 다만 방법이 중요합니다. 어머니, 지금 목적이 뭐세요? 돈을 받는 게 목적이세요? 아니면 며느리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게 목적이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도 정확히 몰랐어요. 제가 뭘 원하는지요. 선생님, 저는 그냥 더 이상 당하고 싶지 않아요. 제 것을 지키고 싶어요. 최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면 내용 증명부터 보내셔야 합니다. 가족이라도 법적으로 정리하셔야 해요. 내용 증명이요. 네, 차용증에 명시된 3천만 원에 대한 상환 일정을 제출하라는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겁니다. 이건 소송 전 단계예요. 일단 상대방에게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거죠.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내용 증명. 그 단어가 낯설면서도 무겁게 느껴졌어요. 선생님, 그런데 그게 며느리한테 그런 걸 보내면 가족 관계가 완전히 끝나는 거 아닌가요? 최 선생님이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이건 싸움이 아니에요. 선을 세우는 겁니다. 선을 세운다. 네, 여기까지는 제 것이고 여기부터는 당신 것이라는 선이요. 그 선이 없으면 관계가 무너져요. 지금 어머니는 선이 없이 살고 계신 거예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맞아요. 저는 10년 동안 선 없이 살았어요.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아들이 부탁하는 대로 그저 따라주기만 했죠. 하지만 선생님,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기 때문에 더 선이 필요합니다. 남이면 처음부터 선을 지키잖아요. 그런데 가족이라는 이유로 선을 허물면 결국 한쪽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처럼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최 선생님의 말이 모두 맞았거든요. 선생님, 그럼 내용 증명을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상대방이 받아들이고 상환 계획을 제시하는 경우, 또 하나는 무시하거나 반발하는 경우죠. 만약 무시하면요. 그럼 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일단은 내용 증명부터 보내보세요. 상대방에게 어머니의 의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었어요. 이대로 참고 살 것인가 아니면 선을 세울 것인가. 선생님, 내용 증명 작성 좀 도와주세요. 최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잘 결정하셨어요. 어머니, 이건 싸움이 아니라 존엄을 지키는 일입니다. 존엄? 네, 그 선이야말로 존엄이에요. 감정으로는 못 지킵니다. 법으로 지켜야 해요. 그날 오후 저는 최 선생님과 함께 내용 증명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채무자 선하경, 보증인 박준호 귀하. 2015년 5월 15일 공증받은 차용증에 따라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대여한 3천만 원에 대한 상환 일정을 본 내용 증명 수령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합니다. 차갑고 딱딱한 문장이었어요. 하지만 그 문장 속에 제 10년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걸 우편으로 발송하시면 3일 안에 도착해요. 그럼 며느리분이 받아보시겠죠? 네. 각오는 되셨죠? 받아보시면 바로 연락 오실 겁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준비됐어요.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가는 길, 저는 손에 든 내용 증명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A사 용지 한 장짜리 문서였지만 그 무게가 천근만근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식탁에 앉아 그 봉투를 펼쳐봤습니다. 내용 증명 초안을 다시 한번 읽었어요. 전세 보증금 3천만 원에 대한 상환 일정을 제출할 것. 종이를 접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의 떨림이 아니었어요. 결심의 떨림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며느리와 싸우는 게 아니다. 나 자신과 싸우는 중이다. 10년 동안 참아왔던 나, 선 없이 살아왔던 나와 싸우고 있는 거다. 내일 아침 저는 이 내용 증명을 우체국에 가서 발송할 겁니다. 그리고 기다릴 거예요. 며느리의 반응을요. 그렇게 3일이 지났습니다. 그날 저녁 6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평소보다 길게 급하게 눌리는 소리였어요.
저는 인터폰 화면을 봤습니다. 며느리 나경이었어요. 손에는 커다란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나경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깜짝 선물이에요. 사과 케이크 사왔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나경이는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불안해 보였어요. 어서 들어와. 저는 짧게 말하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나경이가 따라 들어오며 케이크 상자를 식탁에 놓았어요. 어머니, 요즘 바빠서 신경을 못 썼네요. 미안해요. 앉아. 저는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나경이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평소와 다른 제 분위기를 느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기 며칠 전에 좀 예민했죠. 방송 촬영하느라 스트레스가 심해서요. 어머니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나경이의 목소리는 간곡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이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어요. 내용 증명을 받고 나서야 이렇게 찾아온 거니까요. 나경아, 잠깐만 기다려봐. 저는 방으로 들어가 준비해둔 투명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천천히 하나씩 펼쳐놓기 시작했어요. 먼저 10년 전 공증 서류였습니다. 이건 뭔지 알지? 나경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전세 보증금으로 빌려준 3천만 원. 10년 전 공증받은 차용증이야. 다음은 은행 문자 캡처였어요. 이건 내 카드론 연체 문자야. 1240만 원. 우리 준호가 매달 40만 원씩 갚고 있더구나. 나경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세 번째는 입주자 카페 게시글 캡처였어요. 이건 이웃들 민원이야. 새벽 5시 방송 소음, 복도 택배 박스 방치. 다 내가 한 일이지. 네 번째는 나경이의 유튜브 영상 캡처와 날짜 비교표였습니다. 이건 내 유튜브야. 민원 날짜랑 내 방송 날짜가 딱 맞아떨어지더라. 새벽에 아침 루틴 찍느라 이웃들 잠 못 자게 한 거지. 마지막은 제가 손으로 적은 노트였어요. 이건 내가 일주일 동안 기록한 거야. 내가 내 레시피로 영상 올린 날짜, 내 식탁과 앞치마가 나온 영상들. 다 정리했어. 식탁 위에 펼쳐진 증거들을 보며 나경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경아, 이걸 보여주는 건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야. 어머니, 이건 경계야. 여기까지는 내 것이고 여기부터는 내 것이라는 경계를 세우는 거야. 우리가 10년 동안 그 경계 없이 살았잖아.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나경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사과는 안 받을 거야. 네. 대신 내가 할 일이 있어.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들 준호였어요. 퇴근 시간보다 일찍 온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나경이 무슨 일이에요? 준호는 식탁 위의 서류들을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호야, 너도 앉아. 저는 아들을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설명했어요. 준호야, 어머니가 내일 내용 증명을 보낼 거야. 내용 증명이요. 응, 10년 전에 빌려준 3천만 원. 이제 돌려받으려고 해.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그건 저희가 갚을게요. 시간 좀 주세요. 시간은 10년 줬어. 그동안 한 푼도 안 갚았잖아. 그래도 내용 증명까지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야, 이건 너희를 버리는 게 아니야. 가족을 다시 세우는 절차야. 어머니, 지금까지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이용했어. 나는 며느리한테 이용당했고, 너는 빚 갚느라 월급을 다 쏟아부었고, 나경이는 유튜브 하느라 가족을 팔았어. 이게 가족이니?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호도 나경이도 아무 말하지 못했어요. 이제 선을 세워야 해. 빌린 돈은 갚고 각자 책임을 지고 그렇게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게 진짜 가족이야. 나경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기회 한 번만 주세요. 기회는 주는 거 아니야. 내가 만드는 거야. 내용 증명 받으면 14일 안에 상환 계획서 내. 할 수 있겠어.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내 물건들 다 내려. 내 레시피도, 내 식탁도, 내 앞치마도 이제 내 콘텐츠 아니야.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혜원이 좀 제대로 돌봐. 카메라 들기 전에 엄마부터 해. 나경이는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진짜 눈물인지 연기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선을 세웠다는 거니까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 어떻게 하면 되죠? 우선 상환 계획부터 세워. 3천만 원을 언제까지 어떻게 갚을 건지. 법무사한테 가서 제대로 된 서류 만들어 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경이 빚도 정리해. 내 월급에서 40만 원씩 빼는 거 이제 그만해. 나경이가 벌어서 나경이가 갚아야지. 준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식탁 위의 서류들을 다시 투명 파일에 넣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집에 들어가. 오늘은 여기까지야. 나경이와 준호는 일어났습니다. 나경이는 케이크 상자를 들여다 말고 그냥 두고 갔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말로는 쉬워. 행동으로 보여줘. 두 사람이 나간 후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식탁 위에 남겨진 케이크 상자를 보며 쓴웃음이 났어요. 사과 케이크. 그게 제 10년을 보상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거실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싸움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회복의 절차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약속대로 우체국에 가서 내용 증명을 발송했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낸 지 이틀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핸드폰을 켜자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주 혜원이 엄마 이웃 주민이 단체 카톡방에 글을 올렸더군요. 1503호 유튜버분, 드디어 사과문 올리셨네요. 저는 급하게 며느리 나경이의 유튜브 채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채널이 보이지 않았어요. 검색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채널을 삭제한 거였어요. 대신 인스타그램에는 짧은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 콘텐츠로 불편함을 드린 이웃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당분간 모든 SNS 활동을 중단하겠습니다. 반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댓글은 비활성화되어 있었어요. 15만 명의 구독자가 있던 채널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겁니다.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뿌듯하면서도 씁쓸했어요. 며느리의 1년이 하루 만에 무너진 거니까요. 그날 오후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잠깐 뵐 수 있을까요? 혼자 갈게요.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어요. 저는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1시간 후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어요. 며칠 사이에 살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앉아라. 저는 아들을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차를 내왔어요. 준호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나경이가 다 인정했어요. 뭘? 유튜브 하면서 거짓말한 것들, 협찬받은 척하고 제 돈으로 산 것들, 이웃들한테 피해준 것들. 다요. 저는 조용히 아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특히 협찬사 문제가 컸어요. 나경이가 협찬받았다고 거짓말하고 제품 홍보를 했는데 실제로는 제 카드로 산 거였대요.
그걸 협찬사에서 알아낸 거예요. 어떻게 알았는데? 협찬사에서 정산 내역 확인하다가 나경이 채널에는 협찬 기록이 없는데 제품 리뷰는 올라와 있는 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거짓 광고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나경이가 겁을 먹고 채널을 다 내렸어요.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무모하게 살아왔는지 새삼 느껴졌거든요. 준호야, 나경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니? 집에서 울고만 있어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이제야 알았대요. 준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방관했어요. 나경이가 유튜브 한다고 할 때 그냥 놔뒀거든요. 돈 쓰는 것도 새벽에 촬영하는 것도 다 알면서도 모른 척 했어요. 왜? 귀찮았어요. 저도 회사 일하느라 바쁘고 집에 오면 쉬고 싶고 그래서 나경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어요. 그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어요. 준호야, 너도 잘못했어. 하지만 이제 알았으면 됐어. 어머니, 인정했으면 된 거야. 벌은 우리가 내리는 게 아니야. 사는 게 벌이고 회복이 답이야. 준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내용 증명은 취소 안 하시는 거죠? 당연하지. 빌린 돈은 갚아야지. 그게 회복의 시작이야. 알겠습니다. 제가 법무사님한테 가서 상환 계획서 만들어 올게요. 그래, 그렇게 해. 준호가 일어나려다 말고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거 나경이가 드리래요. 하얀 봉투였어요. 저는 그걸 받아 펼쳐봤습니다. 손글씨로 쓴 편지였어요. 어머님께 죄송합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겉모습만 줬다가 사람을 잃었습니다. 가족을, 이웃을, 저 자신을 잃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씩 회복하겠습니다. 혜원이만은 제 잘못을 담지 않게 키우겠습니다. 제대로 된 엄마가 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리 나경 올림. 짧은 편지였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편지를 접으며 준호에게 말했어요. 준호야, 나경이한테 전해줘. 사과는 받았다고. 하지만 용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네, 어머니. 그리고 혜원이 잘 챙겨. 아이는 죄가 없어. 알겠습니다. 준호가 나가고 저는 다시 편지를 읽었습니다. 겉모습만 줬다가 사람을 잃었다는 문장이 마음에 걸렸어요. 며느리도 아들도 그리고 저도 사실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가족이라는 겉모습만 지키려다가 진짜 관계를 잃어버렸던 거죠. 그날 저녁 저는 창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유튜브 채널이 사라진 것도 협찬사 문제도 모두 며느리가 치러야 할 대가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진짜 회복은 이제부터니까요. 빌린 돈을 갚고 관계를 재정립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게 진짜 가족이 되는 길이겠죠. 저는 며느리의 편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언젠가 혜원이가 자라서 엄마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려줄 수 있는 증거로 남겨두려고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새로운 걱정이 시작됐어요. 손주 혜원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혜원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왜 방송 안 해요? 나 나쁜 짓 했어요. 제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5살짜리 아이가 엄마의 유튜브 중단을 자기 탓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혜원아, 그게 아니란다. 엄마는 지금 쉬는 거야. 거짓말이에요. 엄마가 울면서 전화했어요. 방송 못한대요. 내가 할머니한테 그릇 던져서 그런 거예요.
혜원이는 계속 울었어요. 저는 아이를 안아주면서 걱정이 됐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혜원이 상담 좀 받게 해야 할 것 같아. 아이가 자기 탓을 하고 있어. 상담이요. 응, 구청에 아동심리상담센터 있잖아. 거기 한번 데려가 봐. 일주일 후 저는 준호, 나경이와 함께 구청 상담센터에 갔습니다. 혜원이의 첫 상담 날이었어요. 상담사는 40대쯤 되어 보이는 차분한 여자 선생님이었습니다. 혜원이와 1대1로 40분간 상담을 하고 저희 가족을 불러들였어요. 보호자분들 앉으세요. 저희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상담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혜원이는 지금 혼란스러운 상태예요. 어떤 면에서요? 나경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혜원이는 사랑받는 걸 촬영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 말에 저희는 모두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혜원이에게 놀이 시간을 그려보라고 했더니 엄마가 핸드폰을 들고 있는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말했죠. 엄마는 나를 찍을 때 웃는다고요. 나경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혜원이는 카메라 앞에서만 칭찬받는다고 생각해요. 촬영이 끝나면 엄마의 관심도 끝난다고 느끼는 거죠. 선생님, 나경이가 울먹였습니다. 상담사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어요. 또 하나 혜원이는 할머니를 때린 것에 대해 심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어요. 할머니가 넘어진 게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그릇을 던진 것도 제가 넘어진 것도 혜원이 탓이 아닌데 말이에요. 혜원이 치료가 필요한가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면 충분히 회복 가능해요. 아직 5살이니까요. 하지만 가족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뭘 해야 할까요? 우선 집에서 지켜야 할 약속을 정하세요. 상담사가 종이를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혜원이의 화면 시간을 하루 30분으로 제한하세요. 지금은 너무 많이 노출돼 있어요. 나경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혜원이 방은 절대 촬영 금지 구역으로 정하세요. 그 공간만큼은 아이만의 안전한 곳이어야 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셋째,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고마웠던 일 한 가지를 말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카메라 없이 그냥 가족끼리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들을 저희는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할머님, 괜찮으세요? 상담사가 제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혜원이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할머니는 지금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혜원이가 할머니를 가장 믿고 의지하고 있거든요. 정말요? 네, 상담 중에 혜원이가 말했어요. 할머니가 자기를 제일 사랑한다고요. 카메라 없이도 안아준다고요. 그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혜원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나 병원 또 가야 돼요. 응, 병원 아니고 선생님이랑 놀러 가는 거야. 재밌었지? 응, 선생님 좋아요. 장난감 많아요. 혜원이는 아직 상담의 의미를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저 놀이터에 간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희는 새로운 규칙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나경이는 혜원이 방에서 모든 촬영 장비를 치웠어요. 링라이트, 삼각대, 마이크까지 전부요. 혜원아, 이제 내 방은 내 것만 있는 곳이야. 아무도 침범할 수 없어. 나경이가 혜원이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8시 저희는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카메라 없이
핸드폰 없이 그냥 가족끼리요. 오늘 고마웠던 일 한 가지씩 말해볼까? 제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오늘 혜원이가 밥 잘 먹어줘서 고마웠어. 저는 소금이가 제 무릎에 올라와서 고마웠어요. 혜원이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혜원이가 유치원에서 그린 그림을 보여줘서 고마웠어. 나경이도 참여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자연스러워졌어요. 어느 날 밤 혜원이가 제 무릎에 기대 졸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어요. 혜원아, 소금이는 가족이지. 응, 가족이에요. 그럼 가족은 어떻게 해야 할까? 사랑해야 돼요. 맞아, 그리고 혜원이가 잠이 덜 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로 다치게 하면 안 돼요. 할머니가 그랬잖아요. 그래, 잘 기억하고 있네. 가족은 서로를 다치게 하지 않아야 한단다. 혜원이는 제 품에서 스르르 잠들었습니다. 고양이 소금이도 우리 옆에 와서 동그랗게 말려 잠들었어요. 저는 아이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교육이고 진짜 사랑이구나. 카메라도 없고 구독자도 없고 좋아요도 없지만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거구나. 혜원이는 이제 천천히 회복될 겁니다. 사랑받는 게 촬영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배우면서요. 그리고 저희 가족도 함께 회복될 거예요.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중이니까요. 가을이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창밖 은행나무 잎이 하나둘 떨어지던 11월 어느 오후, 저는 오랜만에 동네 공방에 들렀어요. 예전에 취미로 다니던 곳이었는데 며느리와의 일 때문에 발길이 끊겼었거든요. 공방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세요. 그동안 어디 아프셨어요? 아니에요. 집안일이 좀 있었어요. 다 해결되셨어요. 네, 이제 좀 정리됐어요. 저는 선생님과 차를 마시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며느리 이야기, 내용 증명 이야기, 손주 상담 이야기까지요. 선생님이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어머니, 정말 잘하셨어요. 참기만 하셨으면 다 무너졌을 거예요. 맞아요. 이제야 알았어요. 선을 세우는 게 가족을 지키는 거더라고요. 공방을 나서는데 문 앞에서 누군가와 부딪힐 뻔했습니다. 아들 준호였어요. 어머니, 여기 계셨네요. 집에 안 계셔서 찾았어요. 준호야, 무슨 일이야?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 뵙고 싶어서요. 저희는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준호가 따뜻한 차를 주문해줬어요. 어머니, 이제 우리도 새로 시작해도 될까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새로 시작이라니. 상환 계획서 법무사님한테 제출했어요. 3천만 원, 5년에 걸쳐 매달 50만 원씩 갚기로 했어요. 그래, 잘했다. 그리고 나경이 빚도 정리했어요. 카드론 전부 다른 데서 대환대출 받아서 이자 낮췄고요. 준호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대출 상환 계획서였어요. 어머니, 나경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 이제 아이 앞에서 핸드폰 안 봐요. 촬영도 안 하고요. 유치원 보내고 오후에 파트타임 일 시작했어요. 무슨 일? 동네 카페에서 서빙이요. 처음엔 힘들어했는데 지금은 적응했어요. 손님들이 나경이 친절하다고 좋아하신대요. 저는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일을 시작했다니요. 그래, 잘됐다. 그게 진짜야. 카메라 앞의 삶이 아니라 땀 흘려 사는 게 진짜지. 네, 나경이도 그렇게 말해요. 처음엔 자존심 상했는데 지금은 일하는 게 더 떳떳하대요. 준호의 얼굴이 밝아 보였어요. 예전처럼 지쳐있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너도 건강해 보이네.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선을 세워주지 않았으면 저희는 계속 무너졌을 거예요. 아니야,
너희가 변하려고 노력했잖아. 어머니, 감사해요. 그리고 죄송해요.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여줬어요. 이제 됐어. 앞으로 잘하면 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행나무 아래를 지나갔습니다. 노란 잎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어요. 저는 떨어진 은행잎 하나를 주워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혜원이가 현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혜원아, 왜 밖에 있어? 추운데. 할머니 주려고요. 혜원이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유치원에서 그린 그림이었어요. 노란 은행잎 아래에 사람 넷이 서 있었습니다. 키 큰 사람, 중간 사람, 작은 사람, 그리고 허리 굽은 사람. 옆에는 고양이 한 마리가 그려져 있었어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집은 다시 따뜻해요. 저는 그 그림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혜원이가 놀라서 제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할머니, 울어요. 아파요. 아니야, 할머니는 기뻐서 우는 거야. 기쁜데 왜 울어요? 어른은 그래. 너무 기쁘면 눈물이 나. 저는 혜원이를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감쌌어요. 혜원아, 고마워. 할머니 평생 간직할게. 진짜요. 응, 할머니 보물 상자에 넣어둘 거야. 그날 저녁 저희는 오랜만에 모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준호, 나경이, 혜원이, 그리고 저까지요. 나경이가 만든 된장찌개였어요. 맛은 아직 서툴렀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맛이 어때요? 응, 괜찮아. 많이 늘었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레시피대로 했어요. 이번엔 진짜 배웠어요. 나경이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예전에 그 오만한 표정은 사라지고 조금 더 겸손해 보였어요. 식사 후 혜원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고마운 일 할 시간이에요. 그래, 그럼 할머니부터 할게. 할머니는 오늘 혜원이가 그림 그려줘서 고마웠어. 저는 엄마가 맛있는 저녁 만들어줘서 고마웠어요. 엄마는 아빠가 설거지 도와준다고 해서 고마워. 아빠는 어머니가 우리 가족 다시 모아주셔서 고마워요.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아줬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간 후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소금이가 제 무릎 위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고양이를 쓰다듬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은행나무 가로등 불빛에 비쳐 보였습니다. 소금아, 이제 괜찮다. 소금이가 눈을 감고 가르랑거렸어요. 우리 집은 조용한 승리 쪽으로 결정했단다. 조용한 승리. 화려하지도 극적이지도 않은 승리였어요. SNS에 올릴 만한 멋진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였어요. 며느리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진짜 삶을 살기 시작했고, 아들은 빚을 갚으며 책임을 배웠고, 손주는 사랑이 뭔지 다시 배워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선을 세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창밖 은행잎이 또 한 장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나무는 죽지 않았어요. 봄이 오면 다시 새싹을 트를 테니까요. 저는 혜원이가 그린 그림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우리 집은 다시 따뜻해요. 그래, 은행잎이 다 지기 전에 우리도 다시 자랄 수 있구나. 저는 그 종이를 가슴에 품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완벽하지 않아도 서툴러도 그래도 함께 노력하며 살아가는 게 가족이구나. 소금이가 제 무릎 위에서 스르르 잠들었습니다. 저도 눈을 감았어요. 평화로웠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어요. 싸움은 끝났고 회복이 시작됐으니까요. 그리고 우리에겐 시간이 있었어요. 함께 치유하며 살아갈 시간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